외계에는 어떻게 생겼나? 누구인가?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1980년에 쓰여졌으리라고 상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벌써 이때 칼세이건은 같이 생기고, 이게 같이 생기는 개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세 개 있는데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어. 적응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아, 우주는 138억 년이야. 지구 50억 년이야. 생명 38억 년이야. 뭘 못하겠어? 맞아.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네, 독서 가이드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독서 가이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모스 1980년 오리지널 칼세이건의 책이죠.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제목이 우주 생명의 푸가.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푸가가 뭔지 찾아봤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대체 푸가가 대체 뭐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악 장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근데 네. 사실은 예전에 저도 비슷한 처음 읽었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찾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읽을 때 찾아봤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이게 원제를 보니까 원 보이스 인 더 코스믹 푸가겠죠? 이게 푸구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푸가가 어떤 음악의 장르인데 되게 커다란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별로 쫙 나눠져서 커다란 음악인데 그 중에 원 보이스니까 목소리 겨우 하나. 이거니까 사실 아까 1장의 그 제목이랑 대꾸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바닷가에서 서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푸가의 엄청난 그 음악 전체 중에서 보이스 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 대꾸를 한 것 같지만 저는 푸가가 우선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게 딱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그 한글판 번역에는 그냥 우주 생명의 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푸가를 아시는 분들은 푸가면 되게 큰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 저는 또 들으면서 네. 그렇게 생각해요. 푸가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우리는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번역을 네. 그냥 영어에서 원 보이스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 네.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근데 이게 우주 생명의 푸가라고 해놓으니까 번역된 것만 갖고 원제목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우주 생명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다양한 우주 생명들이 모여서 만든 푸가. 이렇게 그냥 그 원제목을 모르는 무식한 상태에서 그 이것만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네. 그래서 이 번역한 제목이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확정되는 거라서 네. 지금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홍승수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또 이거를 번역하시면서 이렇게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가라는 장르를 처음 알았다. 이게 이제 저희 아마 검색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시겠죠? 네. 저희가 이제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코스모스 책 2가지 종류 중에서 반양장본 특별판으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가지 키워드를 골랐어요. 첫 번째 외계 생명체, 그리고 두 번째 우주적 필연, 세 번째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그래서 3가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계 생명체가 나오는 부분 찾아볼게요. 65페이지 같이 펼쳐보시면은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을 셀 수 없이 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생명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그곳 환경에 적응하느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를까?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2개의 방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계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보고 나니까 되게 우주적이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그 우리가 일상이라든가 늘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정체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 네. 나의 뭐 소속감, 나의 위치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거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도 거울이지만 또는 자기 부모, 자기 동료, 자기 자식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게 과연 누구냐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방식의 질문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비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외계 생명체, 외계인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연결시키고 앞에 두 개의 방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질문은 하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외계 생명체, 외계에는 어떻게 생겼나? 누구인가?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생명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것과 같은 것.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차이. 항상 그 생각해보면, 나는 이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는 이래라는 것보다는 나는 너에 비해서 키가 커. 아, 나는 너에 비해서 뭐가 뭐 이래. 그 너라는 것을 평균으로 상정하기도 하고, 네. 특정한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자기가 만드는 가상의 것의 기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외계인,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지구인이든 뭐 나든 간에 그런 것들의 어떤 정체성,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궁극의 거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네. 네. 이 코스모스 전체에서 또 이 문법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금성도 얘기했다가 지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화성도 얘기했다가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화성 얘기를 하다 보니 지구로 올 수도 있고 그쵸. 금성 얘기를 하다 보니 지구로 올 수도 있는데 외계 생명체를 상상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떨까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 장은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구의 생명이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이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구태여 여기서 그러면 지구상에서의 어떤 환경 조건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그냥 보통 그렇게 서술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태여 외계 생명체를 끌어들여서 네. 그거 중에 우리 하나, 이 부가 중에 하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네.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말로 우리가 선언할 때 우주에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지구 생명체는 그거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그거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네. 우리만 얘기해놓고 이렇게 따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 느낌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네. 이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외계 생명체는 그냥 있어. 우리는 그런 외계 생명체 중에 하나야. 우주 생명 이렇게 오는 거 하고 네. 지구라는 생명체를 열심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화성에는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가서 하는 것 사이에 보면 그냥 이렇게 서술된 코스모스 읽는 사람들은 그냥 우주에는 생명이 있어. 너무 당연해.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고 여러 부가 중에 하나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코스모스의 스케일이죠. 네.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서부터 딱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생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을 하겠지만 그래서 질문들이 있는데 네. 요거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냥 이게 코스모스에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냥 읽어보셨다면 이거 자체만 문장만 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 그럼 지금 쓰여졌다고 해도 네. 아주 적합한 단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네. 이게 1980년에 쓰여졌으리라고 상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들이었고 언제든지 던질 수 있고 아직 일부분 해결되고 일부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인 거고 네. 마땅히 우리가 던져서 해결하고 싶은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모스 책의 보편성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고전 이런 걸로 부르는 건 아닌가요? 혹시?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 생각해 보시면 특히 네. 이제 소설 고전이나 네. 뭐 희곡 같은 거 보면 네. 지금도 우리가 깔깔거리고 웃고 뭐 질투하고 뭐 괘씸하다 그러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의 보편성을 맞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표현하는 방식이나 해결 방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어떤 감수성이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호모사피엔스로서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학책은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이 바뀌는 기술과 그쵸. 발전이 너무 네, 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질문과 여기서 지향하는 바의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원적인 걸 근원적인 걸 때문에. 묻고 그리고 답도 아주 현상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이 근원적인 질문에 지금 당시에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골라서 예를 드니까 네. 숫자는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여기서 이야기했던 결론들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가 보네요.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계속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였던 생명은 우주적인 필연인가에 대한 건데요. 65페이지, 66페이지 바로 연결돼서 있는데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별들 사이의 광대한 암흑 속에는 기체, 티끌,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성간구름, 즉 성간운이 떠돌아다닌다. 성간운을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의 유기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간운에 유기분자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생물의 기본 물질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시간만 충분히 지워진다면 하나의 우주적 필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짝 잊어버렸는데 박사님 오늘 되게 왜 갑자기 타이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타이 모양이 뭔가 전파망원경 혹은 무슨 유기분자 뭐 이런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왜 비트 이런 네, 느낌이. 왜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 저에게 제가 익숙한 히피 사장님을 다시 돌려놔 주세요. 근데 그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네. 중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옷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는 대로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가치관이나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면 네네. 그렇게 되는 거 제가 그냥 평소에 티셔츠랑 슬리퍼랑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상태에서 저한테 제일 편한 옷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사람들이 자꾸 청바지 주고 티셔츠 주고 그렇게 이제 입는 건데 네. 오늘 이제 이거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입었더니 넥타이가 어울리겠다고 내주셨어요. 혹시 이 네. 전파망원경과 이런 것 때문에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 주신 건가요? 그렇다고 말을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넥타이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보시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약간 네. 그 001 비트가 그러니까요. 그죠? 뭐 그러네. 와. 그 생명은 우주적 필연인가 이런 지금 키워드 던지셨고 요 이제 문장 읽어주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외계 생명체 키워드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외계 행성이 있을까? 그렇죠. 심지어 1980년 당시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 한 개도 발견이 안 됐었어요. 1992년에 뭐 좀 이상한 펄사 근처에 행성이 발견이 되고, 네. 그다음에 1995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뭐 태양 같은 이런 평범한 별 주위에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이때는 행성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네. 별이 있으면 행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단적이었어요. 오.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뭐 별이 있는데 왜 행성이 없어? 태양계에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진보성과 보수성이 있는데 네. 두 번째 케이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엄청 보수적이에요. 아하. 근데 두 번째가 나타나면 네. 이걸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때 이미 칼 세이거는 그냥 외계 행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옛날부터 있구나. 행성이 있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별을 보면서 저게 지금 지금 입장에서 몇 생각해보면. 백만 년 전 건지 아니면 몇 천만 년 전까지 전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 눈앞에 그냥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이제 보면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놨는데 네.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네. 그것에 대한 답을 여기다 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칼 세이거는 질문만 던지는 사람은 아니고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외계 행성이 없으니까 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나 생명의 탄생 이야기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쵸. 지금보다 훨씬 더. 네. 그래도 칼 세이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상,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답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작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러한 설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런 설들이 있고 이런 설은 이렇고 저런 설은 저래라고 끝나는 게 보통의 서술 방식인데 네. 칼 세이건은 어쨌든 이걸 아울러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난처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기꺼이 감수하고 아.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네. 또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하기가 되게 그런 게 왜냐면 별이면 타오르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 별의 근처에 지구처럼 이렇게 도는 게 있으면 그 정도면 되게 적당한 살 수 있는 데겠네? 이렇게 상상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과 지금 네. 생각하는 거로 가기 위한 허들을 네.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못 넘는 거죠. 근데 칼 세이건은 그런 걸 굉장히 잘 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지금 별의 탄생 이야기를 해주고 별이 탄생하면 요즘에는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네, 네. 이렇게 그 여기는 성간운이라고 번역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운이에요, 그냥. 아, 네. 그 네. 네뷸러라고 부르는 성운인데 이 성운이 뭐냐 하면 그 여기 보면 기체, 티끌, 유기분자 그랬잖아요. 네. 기체는 가스니까 기체고 티끌은 먼지예요. 네. 그러니까 고체. 네. 그러니까 고체고 유기분자는 뭐냐면 탄소 화합물을 유기분자라고 불러요. 네. 그게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그 분자들, 먼지들, 그리고 뭐 수소나 뭐 산소 가스들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이 구름처럼 생겼다 그래서 별들 사이에 있는 구름이라 그래서 성운 또는 별구름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곳 속에서 얘가 이렇게 별구름이 제가 말한 이 정도 컸다면 네. 한 10배 정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줄어들어서 네. 굉장히 압축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압축된 곳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별이 만들어지면 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행성도 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별의 탄생하고 행성의 탄생을 따로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 당시도 생각해보면 행성의 탄생은 태양계의 탄생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별의 탄생은 그냥 별의 탄생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계 행성이 많으니까 네. 항성계라고 부르는 거랑 행성계라고 부르는 게 똑같아졌어. 아, 그러면 항성의 탄생이란 말은 행성의 탄생을 분리시킬 수 없죠. 그쵸.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벌써 이때 칼 세이건은 같이 생기고 이게 같이 생기는 개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런데다가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은 생명체가 진화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너무 얘기해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1980년에서는 이 책에 이걸 갖고 정밀하지 못하다, 뭐하다는 비난이 엄청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40년 동안 우리가 알아낸 결과가 지금 이건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게 네. 이제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게 항성이 생기면 행성도 같이 생긴다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행성이 생기지 않는 항성이 생기면 왜 그럴까? 얘는 왜 특별할까를 아, 고민해야 되고 네, 네. 항성이 없으면서 행성이라는데 그 별과 별 사이에 떨어져 떠돌아다니는 그 루즈 항성이라는 게 행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떠돌이 행성들은 왜 걔는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애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넉살 좋게 그냥 아직 외계 생명체는 발견이 안 됐잖아요. 외계 행성 발견됐는데 그냥 행성에는 그 성운에서 생기는 항성과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는 그냥 기본적인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기본 물질이 많으니까 생명이 그냥 다 있어.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조건을 했잖아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 당시에 150억에서 200억 년이 우주의 나이고 지금 138억 년이거든. 네.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나 충분해. 그러고 물질들 다 있어. 그리고 행성들 맨날 생겨나. 그러면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필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필연이라는 단어와 우연이라는 단어가 충돌인데 원래 우리 일상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으셨죠? 네. 사실은 그냥- 다른 것도 사실 딱 의심이 저는 되진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다 읽은 다음에 네. 필연이네. 근데 필연은 당연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헷갈리기 맞아요,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이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진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박사님이 얘기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는 그 외계 생명체가 있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얘기하는 거랑 약간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외계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특별한 것처럼 되지만 여기에 있는 걸로 보면 아 그렇지 뭐 유기분자가 그냥 있으면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 이렇게 부분이 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일장에서 그 우리 인간의 위치를 시공간 속에서 특히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줬잖아요. 네. 여기서는 시간을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리는 1초, 2초, 뭐 1분, 2분, 그다음에 1m, 1km 이 정도 시공간에 되게 적합화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뇌 사고도 그런데 네. 이걸 읽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주적인 시공간에 우리가 약간 스며들어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느낌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약간 뇌회로를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이렇게 재교정해준 캘러브레이션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약간 박스에서 딱히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필연이라는 단어가 어설프거나 낯설지 않게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보충 설명 같은 거가 마치 세 번째 키워드인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고 제가 이걸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윈이 얘기했던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고요. 어디 봅시다. 73페이지입니다. 인위 도태 또는 인위 선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 수십억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에서 진행된 자연 도태 또는 자연 선택이 가져온 변화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 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전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다윈이 했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잠깐 그 요약본 이런 것들로만 아직 봤는데 자연 선택을 설명한 것보다는 인위 선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너무나 더 시간이 기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기서도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다윈의 종의 기원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읽으려고요. 근데 저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책 읽기라든가 폭발적으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때 종의 기원도 이제 잡았어요. 네. 근데 못 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고 종의 기원은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네. 이제 읽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정말 못 끝냈어요. 아. 그러다가 진짜 한 20년 넘게 걸려서 처음으로 완독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딱 말씀드린 인선택 문제인데요. 네. 다윈의 책의 이제 앞쪽 장에 뭐가 나오냐 인위선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인위선택 그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품종 개량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접붙이기. 접붙이기. 그래서 강아지 개 만드는데 이런 형질을 가진 개와 이런 형질의 개를 접시켜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는 네. 중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애는 버리고. 있는 애들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품종 개량.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갖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인위 선택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다윈의 그 책에 그 비둘기. 이 비둘기와 저 비둘기 하면 이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이제 비둘기 그렇게 하면 비둘기 종류가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가 예를 들면 제가 다 까먹었지만 뭐 흰 가슴털 비둘기, 뭐 푸른 가슴털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네. 그걸 다 알 도리가 있겠어요? 네. 적합한 한국어 단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시니까 제가 읽었던 판본에 네. 비둘기가 비둘기 접해서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가 비둘기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읽다가 아니 도대체 비둘기를 이겨 근데 그게 이제 일장에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장대익 교수님의 이제 종의 기원이 번역이 드디어 되어 나와서 네.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네.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놈의 비둘기들 때문에.
종류별 비둘기, 종류별 비둘기. 그리고 또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름이랑 그 당시에 다르구나. 인용한 이름이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굳어진 것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집어 던진 거는 정당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인위 선택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고 네, 네. 그걸 여기서 또 칼색에 같이 네. 도입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종이의 기원이 나올 때 그 편집자는 네. 역시 편집자들은 그 책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거보다 잘 팔리는 걸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편집하자 그랬대요. 뒷부분에 자연스레 나오는 거 다 쳐버리고 네. 품종 개량으로만 가자. 아하. 그럼 책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윈이 버티고 버텨가지고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품종 개량만 남을 뻔했군요. 그쵸. 근데 그 칼 세이건이 이제 종의 기원에 그런 서술 방식을 했고 그 거기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인위 선택을 때 품종 개량 이거는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해오는 거고 왜 튤립 같은 거 까만 튤립 만드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통일벼 뭐 이런 거 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어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초점이 벗어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연이 선택했다. 이게 인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비유되는 말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처럴 실렉션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 게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그냥 원래 의미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자연 선택 단어만 가고 자연에 의한 선택이냐 자연을 선택하는 것이냐 네. 뭐 자연에 의한 자연의 뭐 한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아.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그 네. 언어라는 게. 근데 네. 인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네. 그런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을 때 다윈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어. 적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네. 그리고 이 너희들 강아지 이렇게 품종 개량한 거 봤지? 뭐 그런 것들 뭐 여기서 이제 그 사무라이 전설을 드리면서 네, 개 네, 등껍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뭐 몇십 년 만에 되잖아. 봐 우주는 138억 년이야. 그니까요. 지구 50억 년이야. 생명 38억 년이야. 뭘 못하겠어? 맞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분은 나쁜데 뭔가 이렇게 반박을 못할 수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79페이지로 이어지는 거 한번 조금 더 보면요.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마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어졌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의 영원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갯짓을 하다 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시 인간은 한낱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지난 시간에도 뭐 네. 적합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니 진짜 여기서 써놔 주지 않더라도 이거 뭐 그냥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찰나고 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또 그거를 그 우주와 연결시켜서 네. 또 이렇게 복원시켜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여기서 시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진화 이론도 그렇지만 우주에서의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기 되게 힘들어서 네. 이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지도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지고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인식론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모든 사람이 다 뭐 아인슈타인 장방정을 풀고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뭐 공식대로 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 2장 전체가 생명 혹은 진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인간의 그 한 찰나의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해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연결이 쭉 되면은 우리가 진화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느 우주 어디에서든 이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외계 생명체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것도 또 스케일이 쭉 연결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2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코스모스 읽는 거 완성하고 싶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책장에서 코스모스 꺼내시고요. 네, 뭐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2장 읽었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업로드하는 날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신청해 놓으시면 이게 업로드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 채팅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들 저희가 또 답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좀 모여서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